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예측 불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석학 5인, 유발 하라리, 스콧 갤러웨이, 찰스 호스킨슨, 장 마르셀 티롤, 마르쿠스 가브리엘, 이들이 말하는 기술, 자본, 문명의 대전환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2019년 초봄에 방송된 NHK 다큐멘터리 욕망의 자본주의 2019 거짓된 개인주의를 넘어서의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국가와 시장을 초월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향한 우려, 그리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기대와 불안이 들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본주의가 향하는 곳은 어디며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선 현대 문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계 석학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현대 자본주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는가? 유발 하라리는요, 자본주의 문명의 미래를 읽어내는 역사가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부 교수이고요. 사피엔스에서 방대한 인류사를 통찰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영역뿐 아니라 노동의 영역에서도 과학기술이 큰 변화를 초래할 텐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만간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와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냉소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저는 인공지능에 맞서 인간의 일을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봇에게 계산대 일을 빼앗겨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인간일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니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말이죠. 하나는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 같은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인생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당신은 매일같이 공장에 출근해 10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주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남아도는 시간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삶의 기쁨과 의미를 일 대신 예술, 스포츠, 종교, 명상, 인간관계, 공동체 등에서 충족시키는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직 시장에서 밀려나는 일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리즘에 맞서 인간의 실직을 막겠다는 계획은 실제 성공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쪽이 더 현명합니다. 과학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텐데요. 감시 자본주의가 도래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까?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첨단 과학과 신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세계를 극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이 너무 큰 힘을 갖게 되어 우리가 그 노예로 봉사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크게는 인간을 위해 기술을 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정부 차원에서는 유전자 조작 기술, 자율 무기 체계 같은 위험한 기술 개발을 규제해야 합니다. 개인 수준에서도 가령 스마트폰이 자신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알고리즘에게 쉽사리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미래사회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선택권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2장. 거대 디지털 기업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스콧 갤러웨이는요, 가파의 본질을 간파한 도발적인 지식인으로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가파의 지배력에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가파는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첫 글자를 따서 일컬어집니다. 과거 규모가 큰 회사들과 존경받는 기업가들이 수십만 노동자를 고용했듯
일국의 GDP에 맞먹는 부를 소유한 가파 역시 고용을 창출한다는 면에서는 좋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파가 고용을 창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가파는 소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다수의 고용을 파기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230억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추가로 내는 데는 2만 8천 명의 고용이 더 필요합니다. 고학력, 고스펙 친구들이 탐내는 돈벌이가 좋은 고급 일자리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광고 산업은 몇 년째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덴츠나 IPG, WPP 같은 업계 대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250억 달러라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 25만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2만 8천 명을 고용해서 벌어들인 250억 달러는 다른 광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25만 명의 고용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가파가 다른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기업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조달이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컴퓨터 하드웨어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투자자들이 가파와 경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서 하루살이처럼 사라지는 신생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혁신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혁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40년 동안 매일 생겨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숫자가 절반가량 줄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보다 1970년대에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했습니다. 돈이 전부라는 이 건강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될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돈의 마음을 뺏길까요? 사람들이 돈 욕심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발전을 지향하는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으로 이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커진 사회적 부가 개인의 호주머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미래를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운영되는 좋은 학교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3장. 암호화폐는 어떻게 잠들어 있는 불을 깨우는가? 찰스 호스킨스는요,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수학자이면서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인풋 아웃풋 홍콩 CEO입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이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통화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돈이나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달러, 엔, 유로, 파운드 등으로 나뉘어 있었던 각국의 금융시장을 하나로 묶어 70억 인구가 동등한 조건 아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와 토큰은 1000종 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과도기를 거쳐 안정 단계에 들어서면 그 수도 줄어들까요? 암호화폐가 뛰어난 이유는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경쟁력 있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선행 암호화폐를 단순히 흉내내기만 한 후발주자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그 수는 수천, 나중에는 수만, 나아가서는 수십만 종류로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토큰은 무언가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 대상은 약속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며 자산이나 토지 혹은 형태가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경제적 평등을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으름, 지식의 부족, 선천적 장애 같은 개인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분쟁이나 부패 같은 사회 구조적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태만이나 장애 등의 개인적인 이유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날 출구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업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토큰화해 필요한 자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수익성을 보고 이루어지는 투자입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원칙 속에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테지만 적어도 이 세계에선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장. 좋은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장 티롤은요, 각국 경제 정책에 길을 제시하는 알의 거인으로 프랑스 툴루즈 경제대학교 교수입니다. 독과점 기업 규제 이론으로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IT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기업은 직접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메일, 검색 엔진, 클라우드 등이 있죠. 참고로 구글은 메일과 검색 엔진 분야에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디지털 인프라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다른 SNS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용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그 안에서 느끼는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라서 페이스북이 자연스럽게 SNS 시장에서 독점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신, 전기, 철도 등의 분야에서 독점 기업을 규제해온 것과 똑같이 이들을 규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나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이라면 그 나라 정부에서 수익을 보고하게 해서 과세할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규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가 사회에 유익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암호화폐가 사회에 무익하다고, 아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유해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는 돈 세탁, 탈세, 암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제도적, 법적, 기술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둘째, 암호화폐 때문에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화폐 주조 차익이 줄어듭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때 이익을 얻고 이것이 공공 부분의 수익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들이고 대금을 민간은행에 지불하는 형태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때 국채에는 금리가 붙지만 현금에는 금리가 붙지 않는데 그 차액이 중앙은행의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앙은행에서 얻는 화폐 주조 차익이 줄어들어서 공공부문의 수익이 감소합니다. 마지막은 금융정책의 훼손 가능성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인데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시장에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그 누구도 공급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주거래 화폐인 상황에서는 이런 부양책을 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장의 금단 증상이 싫어서 뒤로 미룹니다. 그 밖에도 예는 많습니다. 업무 능력을 기르거나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시간을 쓰고 싶지만 막상 여유가 생기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만 봅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쇼핑센터 문 앞에 서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꼭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5장 탈진실의 시대에 가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독일 본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마르쿠스 가브리엘은요, 철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입니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에서 독창적 사유를 펼쳤습니다. 교수님은 디지털 사회를 비판하며 진정한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셨는데요. 기계나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인간의 사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으로 수식을 쓴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지능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은 수식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를 기술하는 디지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지능을 수식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불진실성으로 말미암아 현대 문명이 붕괴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세계적인 디지털화가 존재한다는 개념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고도화된 인간 지능이 요구됩니다. 로봇은 지능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인간은 새로운 감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동물입니다. 미각을 개발해 와인이나 술의 맛을 감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인공지능이 학습해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기계 그 자체에 지능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시간 내에서만 작동하는 전기 회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계는 인간이 쓰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충전하지 않고 1년만 방치해 놓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즉, 모든 기계는 인간의 사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 IT 기업의 대두와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계나 SNS에 의해 제어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제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SNS 친구이기도 하고 정보기관이기도 하며 가파 같은 거대 IT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제어를 당하기 위해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거나 채팅을 할 때 인터넷은 그것이 없었으면 보이지 않았을 상대를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너무도 광활하여 상대의 존재에 대한 진실성을 미처 느낄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에게 위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환상입니다. 인터넷상의 모든 교류와 소통의 배후에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 속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사, 경영, 경제, 철학 등 각 분야의 세계석학 5명과 함께하는 세계 경제와 자본주의에 관한 통찰이 담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